눈앞에 있는 당내 경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그 뻘쭘해서 얘기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있지도 않은 서울시장 선거인데 있어봐야 1년이나 훨씬 뒤에 있는 네. 서울시장 선거에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게 조금 그 저로서는 난처한 일이고 네.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나니까 기자들끼리 이렇게 돌리는 뭐 밭 이런 거 네, 네, 돌죠. 돌더라고요? 받은들이 돌죠. 그게 좀 황당했어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 독대 중에 서로 조언하셨다면서요. 여기서 정말 빵 터졌는데 민주당의 왼쪽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성과도 많은데 어느 때 보면 당을 공격하는 듯한 포지션 때문에 좋은 평가를 까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전 약간 그 예전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는데 말하는 방식이 뭐뭐하다라고 이제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약간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니까 빵 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결과적으로 그런 건 하지만 저로서도 억울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박용진이 한 얘기도 아닌데 네. 그걸 곡해하고 음해해서 공격하는 쪽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른바 저는 뭐 그런 이른바 팬덤에 의한 낙인 찍기와 공격, 그 좌표 찍기 공격에 8년?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 네. 친문 시절이다 이럴 때도 네. 이른바 문꿀 오소리 뭐 또 뭐였지? 뭐 하여간 뭐 문빠 이러고 멸칭되던 사람들과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네. 또 지금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늘 고민을 했어요. 그게. 근데 어떤 때는 되게 모욕적이기도 한데 제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민주당의 그런 핵심 지지층과 부딪히고 네. 계속 이렇게 각을 세우고 가는 방식으로 정치하는 게 뭐가 될까? 지금도 보니까 유승민 의원도 후회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배심자 프레임에 10년간 내가 진짜 고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정치인은 자기를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기의 한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걸 이제 닦아나갈 텐데 네. 박용진의 숙제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네. 그런 당내 지지층과의 어떤 대립, 네. 이런 것들 불필요한 대립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켜내기 위한 노력은 또 제가 해야죠. 제 과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이재명은 이재명을 넘어서고 박용진은 박용진을 넘어서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하신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자체를 넘어서는 벽이 뭐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뭐 저뿐만 아니라 김경수, 김동연, 네. 김부겸, 네. 임종석 이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다 종합하면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극 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입법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이제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상대 쪽에서 진영에서의 어떤 공격과 비판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걸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이 자기 맘대로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박용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그 당내 지지층들 이런 분들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나갈 건지 고민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마찬가지죠. 이른바 비명 행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야말로 물리적, 화학적 결합들을 다시 만들어 나갈 거냐. 그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도 당을 떠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맞아요.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될 텐데 민주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본인의 해답, 후속 조치, 박용진부터 임종석까지 다 만났고 나서의 후속 조치는 뭐냐. 그걸 내놓으셔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지금 다 만났으니까 이제 조금 저희 후속 조치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숙제인데 또 다른 숙제라고 하나 봐야 될 게 개헌.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한테 일제히 개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의원님은 개헌에 대해서 일단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87년 헌법 있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능한 헌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헌법은 네. 대통령을 잡아먹는 헌법이에요. 대통령을 잡아먹는 헌법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 헌법이에요. 절대 반지. 절대 반지. 그 절대 반지를 가진 골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골룸의 이 비참한 뭐 어처구니 없는 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도 이번 대통령 선거 경선부터 본선에 나서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당선되기도 어렵고 네. 또 당선돼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비극적인 이런 상황에 맞을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다. 이 정치라는 거니까 네네. 맞을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헌법은 대통령 잡아먹는 헌법으로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됐고 비유하자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 그런 헌법이다. 네, 그래서 비참한 반지의 주인을 진짜 사악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으나 밝힐 때는 아니다. 조금 뒤로 하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현 했고요. 상황에 대한 좀 수습이 이루어진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표가 이달 말에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대선 출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미 밝혔잖아요. 네. 예, 2심이 나와도 그냥 쭉 간다 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냥 출마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세요? 핵심은 네. 그 2심 선고가 나왔을 때 유죄였을 때 그 민심과 여론의 동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 봐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지 뭐 다른 이미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이제 생각은 큰 변화 없이 나는 네. 예정대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거기에 뭐 이런저런 비판이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헌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적 반응이 어떨지가 첫 번째이고 2심 재판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올지 그리고 그게 헌재 이제 2심 판결이 26일로 정해져 있는데 헌재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네. 서로 엉켜 있는 상황이라서요. 맞아요. 이게 단순 2차 방정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네. 있으니까 고민을 깊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 민주당으로서는 2중 3중 고민스럽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어쨌든 뭐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좀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도 좀 고민을 해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조기 대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하는 거 조심스럽지 않으세요? 지금서 잠깐 멈칫했잖아요. 전 열려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때 의원님 본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당내 경선 참여하는 거 열어두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고 바라보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쨌든 답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저 역시 대선이 열릴지도 아닐지도 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뻘쭘한 상황이고 네. 안 나가겠다 하는 것도 더 웃기고 누가 나오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다만 경선이 열리게 됐을 때 박용진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국가 비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저에게나 혹은 당에게나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가지 않는 것이 거기에 더 부합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실 때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지금 차곡차곡 다 가지고 계시는 느낌이라서 아 경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나 보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늘 어디 강연 가거나 네. 방송에 나가면 맨날 단타매매만 물어보잖아요. 이거 오늘 이게 신문에 난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내일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 네네. 그런 거 말고 네. 사실은 강연 가거나 뭐 간담회가 진지하게 열리게 되면 이런 얘기 늘 해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네. 15분 정도, 10분 정도의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 얘기 계속 해요. 근데 뉴스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제목으로 뽑지도 않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 지난번에 당내 경선 나갔을 때 준비 자체를 1년 넘게 했고 경선 치르면서 또 더 공부를 했고 그 뒤에 또 당대표 선거를 나가면서 국가 비전과 당 개혁에 대한 고민을 또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하는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이제 공동체를 위한 고민, 네. 그다음에 미래 30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 다 하고 있을 거고 저도 역시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고민과 나름의 생각을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고 생각하시는 이제 저희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후보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중에서는 97세대 대표 주자가 없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의원님이 경선에 나올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세대 교체에 대한 좀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 과하게 앞서가는 걸까요? 저는 어쨌든 세대 교체가 빨리 좀 어쨌든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뛰어들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또 계속해서 지난 뭐 박용진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세대 교체 특히나 586 정치라고 표현되는 네. 정책적인 어떤 뭐 실책과 과오들 내로남불 위선의 정치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어떤 방식이든 계속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이준석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에너지들도 만들고 세대 교체 분위기들도 형성이 되는데 지금 뭐 진보를 자칭하는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인물도 두드러지지 않는 건 장기적인 큰 리스크죠.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모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70년대생이셨는데 이러다가는 70년대생 의원들이 길을 펴보지 못하고 80년대생으로 바로 갈 것 같다. 굉장한 위기의식이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의원님 당대표 출마도 하시고 뭐 어쨌든 그 후보, 대선 후보 경선에도 뛰어드시고 뭐 이러면서 약간 조금 룸을 열었던 느낌이 뭐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때 저뿐만 아니라 강훈식, 강병원, 박주민 이런 분들이 나가면서 약간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저는 그분들도 계속해서 도전하실 거라고 보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도전했으면 좋겠다. 네, 그냥 이렇게 이번 경선에서도 뭐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도전하지 않고 길을 못 내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개파 팬덤 탈피에 대해서 되게 좀 의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를 하신다고 할 경우에 지금 뭐 비명도 비문도 아니신 상황이잖아요. 대표적 소장파. 이럴 경우에 이 점은 사실상 이런 큰 일을 조직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아킬레스건일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는 어떻게? 그것도 박용진이 넘어야 될 박용진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숙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당 지지층과의 그런 불화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왜 박용진은 그런 거잖아요. 참 똑똑한데 혼자야. 쟤는 이렇게 저렇게 참 독특하게 자기를 잘하는데 개파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칭찬은 그냥 수식어고 본론은 그 비판이 있는 거죠. 개파를 안 만드신 거예요? 못 만드신 거예요? 그건 둘 다죠. 그러니까 어느 개파에 들어가서 활동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만족한다면 그것도 그냥 나쁘지 않은 이야 보지만
더 큰 꿈과 그 역할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네. 같이 일하려고 하는 동료들, 동지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걸 못한 건 박용진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서야죠.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하신 걸 제가 보기는 했는데 가능성은 그래도 좀 열어. 눈앞에 있는 당내 경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그 뻘쭘해서 얘기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있지도 않은 서울시장 선거인데 있어봐야 1년이나 훨씬 뒤에 있는 네. 서울시장 선거에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게 조금 그 저로서는 난처한 일이고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나니까 기자들끼리 이렇게 돌리는 뭐 밭 이런 네, 네, 돌죠. 그 발언들이 돌죠. 그게 좀 황당했어요. 아, 황당하셨어요? 누가 나한테 보여주면서 그런 걸 권유했다더라. 그래서 야,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무슨 입장을 낼 수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근데 전화가 오더만요. 기자들한테서. 세 줄로 정리를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다. 화내더라. 그런 거래하러 나간 자리 아니다. 이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 꼭 전달을 했더니 기사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 기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참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이철희 의원이 지금 잠깐 네, 진행하고 있는 모 계신 방송에 방송에서. 나갔는데 거기서 뭐 댓글창에 서울시장 나가시라고 나갔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댓글창이 있으니까 한다. 그래서 나 그런 얘기 뭐 처음 듣고 네. 그런 거 얘기할 자리가 아니다.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끝했는데 서울시장 물어봤던 거를 속보라고. 아.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기사를 왜곡해서 나가는구나. 사실상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은 박용진 거래하고 온 줄 알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상처지.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독대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간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총선 당시 사실은 정말 모질고 모진 경험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 선당우사 차원에서 털고 가려고 그래서 좀 이제 의미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 자리로 가셨던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대의 명분 큰 글자 내자 써놓고 갔더니 마치 엽전 꾸러미 뒤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사람처럼 뭔가 딜이나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좀 나쁘고 모욕적이죠. 기분 나쁘다.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요 방송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을 다른 분은 안 하시는 걸로 저희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이제 예비 경선 규칙이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이었어요. 근데 지금 비명계에서 이거 수정해야 된다. 그 국민 표심 더 많이 반영돼야 된다. 완전 국민 경선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이른바 그 비주류에게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기간 모일 거 아니에요. 그쵸.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기간에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리고 경선이 시작된다 그러면 좀 이러저러한 얘기들 좀 통 크게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민주당 사무처 혹은 지도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은 외부로 흘러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네. 하겠다는 건지 왜 모르겠고 그러면 그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제가 당대표 나갔을 때 중앙위원 70% 컷오프 할 때는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30% 이렇게 했고 여론조사도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답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역동성이라는 게 발휘되지 않죠. 네. 그러면 역동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거 추대식이냐 라고 하는 비아냥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컨벤션 효과는커녕 시너지 효과는커녕 오히려 더 부담만 쌓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죠.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이제 막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어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없었고 근데 김두관 의원이 나섰는데 그때 사실은 컨벤션 효과가 예상보다도 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여러 주자들이 나와서 막 이제
선의 경쟁을 하면서 이 판을 점점점 키워야 그 당의 후보가 되는 사람의 체급도 더 커지고 컨벤션 효과도 올라가고 이제 지지율도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한테 뭐 좀 가능한 모든 걸 좀 많이 포용해라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요것만 여쭤보면 지금 쭉 말씀을 하셨지만 이 룰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이 있으면 포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뭔가 준비는 하고 있대요. 당에서.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 논의를 그냥 뭐 사사로이라도 출마가 예견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네. 의견을 받는 그런 과정조차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의견은 좀 취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보통 경선할 때 경선 주자들이 이제 대표 선수들 이제 보내서 룰 협상을 하죠. 근데 지금은 조기 대선이 있다라면 그 룰 협상을 할 시간조차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간상 가능하겠냐 이러면서 조금 선을 긋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걸 왜 보도를 통해서 들어야 되냐는 얘기죠. 네. 그러니 출마 예정자들이라고 해봐 10명도 안 될 텐데. 예,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가 지금 출마할 그렇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근데 여기서 민주당 차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들 아니겠어요? 뭐 다들 똑같이 짚습니다만 오세훈, 한동훈 이런 분들. 오세훈, 한동훈 중도 확장성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대선에서는 중원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고 하니까 그럴 것이다.